시간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깊이 들어가면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개념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왜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냐면은 각 그 시스템마다 개념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 동일한 개념을 쓰지만은 내부 구조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으면 이더리움의 자체적인 블록체인이 있고, 리플은 리플의 또 자체적인 블록체인이 있고, 리플은 뭐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리플렛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블록체인인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조금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조금 습득을 했는데, 블록체인이 뭐 하는 거냐? 블록체인의 역할이 뭐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발행하는 그런 거래를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비트코인의 지불 거래의 내역을 기록한 그런 장부다. 그런 장부를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원장. 영어로는 레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레츠. 여기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비트코인 발행 내역, 그 다음에 그 발행돼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이동해가지고 어느 주소로 지금 이동이 되어 있는지, 그런 모든 이동 내역을 보여주는,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부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개인과 개인 간, 그러니까 이 장부를 보고, 블록체인 그 장부를 보고 거래를 함으로써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현금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블록체인을 보고 다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필요하면은 블록체인을 자기가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나 정상적인 지불은 뭐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블록체인을 믿고 다 거래를 할 수 있다. 직접. 그런 원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런 개인과 개인 간에 현금처럼 모든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가를 보면, 첫 번째,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비트코인, 그 다음에 모든 이동 내역,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미 소비된 거를 다시 이중으로 쓰려고 하는 이중 지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그런 내역을 일관성 있게, 지금 정부 블록체인이라는 게 모든 참여자들이 다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은 수많은 블록체인의 버전들이, 블록체인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일관성 있게 동일한 기록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동일한 장부를 보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발행돼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현황도 일관성 있게 다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거래는 정상적인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정상적인 주소로 보내는 거래도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누구든지. 그래서 완전한 그런 성질, 완전한 그런 기록을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완벽하게 안전해야 된다. 완벽하게. 왜냐?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 장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3의 기관 전혀 없거든요.
이 장부 자체가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고 거래를 할 수 없다. 왜냐? 그 장부를 못 믿는데 누가 그걸 보고 이게 지금 쓴 돈인지 아닌지, 쓴 비트코인, 사용한 비트코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누가 이걸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어, 그죠? 완벽하게 안전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거래는 절대로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거래. 예를 들어서 뭐 사기 거래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건 절대로 이중지불을 하는 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포스팅이 돼서 채굴자에 의해서 블록에 기록이 돼서 블록체인에 연결이 딱 되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래가 승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래가 컨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컨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래가 어떤 블록에 들어가서 제일 뒤에 이렇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제일 뒤에 이제 저기 연결이 되겠죠. 한번 컨펌 되잖아요. 그럼 10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뒤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컨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블록이 생성이 연결되면 또 컨펌이 되고 승인이 여러 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일단 한번 승인이 되면은 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은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가는 좀 더 볼 거고요. 불가능해야지. 장부에 내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장부를 보고 내한테 정상적으로 비트코인 맞구나 그래서 물건을 줬는데 좀 지나서 가보니까 블록체인의 내용이 바뀌었더라.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승인된 거래의 변경이나 교체는 불가하다. 그 다음에 이 장부 자체, 블록체인 장부 자체에 대한 파괴, 장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한 그런 장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블록체인이 가져야 될 그런 성질이고 또 블록체인이 성취해야 될 그런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누구나 블록체인 생성에 참여해야 된대요. 특정한 그 어떤 블록을 만드는데 그 블록을 특정한 참여자가 블록을 갖다 계속 만든다. 걔가 뭘 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한테 블록 기록, 장부 기록을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블록체인을 생성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참여자에게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생성하고 유지하는 이런 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누가 만들든 그 블록체인은 일관성 있게, 일관성을 보장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돼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든 누가 가지고 있든 모든 블록체인은 동일하다는 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 수가 동일해야 되고 거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 순서, 거래의 순서가 동일해야 돼요. 어느 장부에는 이 거래가 먼저 돼 있고 어느 장부에는 저 거래가 먼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먼저 된 거래에서 나온 먼저 된 거래를 통해서 받은 비트코인을 그 다음 거래에 사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개념이. 근데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의 순서가 다른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포스팅된 모든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는 순서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할 때 탈중앙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일반적인 용어 분산 블록체인, 디스트리뷰트 블록체인 또는 뭐 비집중된 그런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탈중앙화. 아직까지 뭐 통일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같은 개념. 그다음 투명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든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장부의 내역이 누구한테나 다 투명하게 오픈이 돼야 돼. 그래야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완벽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그 장부를 볼 수 있고 누구는 그 장부를 볼 수 없으면은 그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누구나 블록체인을 접근하고 또 필요하면 검증할 수도 있고 이게 이중 지불 거래인지 아닌지를 검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 지갑에 들어있는 내 지갑에 들어있는 내 UTX 오면 다 내가 따로 관리하고 싶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심지어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블록체인을 저장하고 있지 않는 그런 참여자도 블록체인을 접근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줘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자 이런 경우는 사실 여기에 블록체인 수십 기가를 저장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용자도 이웃 노드, 8개 이상의 이웃 노드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블록체인을 가입하면은. 그래서 그 중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수신한 이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됐는지, 그래서 승인이 됐는지를 다 확인이 가능하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투명하게 블록체인이 공개가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안전한 정보를 믿고 이렇게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 있잖아요. 자기가 블록체인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이웃 노드한테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수신한 이 거래가 승인이 됐구나 안 됐구나 뭐 이런 것도 판단하는 그런 사용자를 SPV 사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좀 한번 봅시다. 보면 이렇게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를 구분해 보면은 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전체를 유지하는 그런 참여자를 풀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로, 그 참여자는 모든 P2P 네트워크의 참여 노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드를 풀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풀 노드이면서 블록을 생성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노드를 이제 우리가 그 채굴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채굴 노드. 채굴 노드는 당연히 자기가 블록체인을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풀노드로서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SPV 노드는 Simple Payment Verification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 중에 아주 필요한 정보, 그런 정보를 블록체인의 헤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헤더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거래 정보는 이웃 노드한테, 이웃에 있는 풀 노드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노드를 SPV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PV 노드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스마트폰 노드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SPV 노드로 이렇게 동작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을 한번 비트코인 블록체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록이 뭐냐? 블록 장부죠, 장부의 하나의 일부죠, 일부. 그 채굴자가 일정 시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스팅되는, 교환되는 모든 거래를 검증을 해서 정상 거래들만 모아서, 비정상 거래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폐기가 되는 거죠. 비정상 거래는 모아서 만든 그런 자료 구조, 장부를 블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락.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걸 랩즈라고 표현하고 뭐 블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블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용어로 보면은 이제
장부, 레저, 원장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블록이 생성이 되면은 블록체인에 연결하고요. 자기 채굴자 블록체인에 당연히 연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참여자한테 브로드캐스팅 다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참여자는 자신의 블록체인에 이 수신된 블록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동일한 블록체인을 갖다 유지하게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이렇게 블록을 생성하는 간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분입니다. 10분. 약 10분. 정확하게 10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왜 정확하게 10분이 아닌가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10분이 그러니까 블록이 만들어진 시간이 10분이 안 되잖아요. 평균 한 8분, 9분 이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블록을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 거예요. 10분에 맞춰야 되니까. 그때 채굴 난이도를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 증명을 할 때 그 작업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그 작업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늘어나게 이렇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10분 동안 발행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를 블록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이고 생성 간격은 그래서 10분 내에 유지가 됐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분. 실제로 보면 거의 뭐 10분에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블록의 크기는 1MB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1MB. 이거는 아예 그 뭐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프로그램에 하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채굴자 간에 이게 이제 왜 1메가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그 합의 프로토콜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런 거네요. 수많은 그 채굴자들이 지금 블록을 갖다 만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한다는 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작업에 제일 먼저 성공한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블록을 생성하면 이제 포스팅 한다고요. 근데 포스팅 하면 1MB짜리 블록을 전 세계에다 뿌리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채굴자가 1MB짜리 블록을 채굴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뿌렸어. 그러면 그게 미국에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우리나라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블록이 채굴이 돼서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커진다고, 길어진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 그죠? 큰 블록을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성공한 작업 증명에 성공해서 블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달되고 있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전달 지연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전달 지연 시간. 전달되고 있는 뭐 그냥 지연 시간이라고 표현합시다. 지연 시간. 블록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 전달 지연 시간이 할까요? 이게 전달 지연 시간이 다른 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딜레이죠. 전달은 딜리버리 하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블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블록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네?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수시가 바뀌잖아요. 예상이 다른 친구들은 또 그렇죠. 사실은 블록은 한 개만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전달되고 있는 시간에 그 사이에 성공하는 채굴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전달되고 있는 시간에. 그래서 이 전달 지연 시간이 그런 문제를 피하려면 그런 문제를 갖다 피하는 방법도 저기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채굴과 합의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채굴에 성공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한 개의 블록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폐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그건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보고. 그래서 이 전달 지연 시간이 길면은 안 된다. 한 구간에 블록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블록 크기를 이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블록체인이 분기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블록체인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가요.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가서 여기 가서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채굴에 두 채굴자가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생성하는데 성공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블록체인이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능하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연 시간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블록 크기를 너무 키우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이걸 1메가로 제한을 했는데 1메가바이트로 그러다 보니까 10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블록의 크기가 딱 이렇게 거래수가 딱 저기 한정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블록의 크기가 250바이트 정도 되거든요. 블록 크기가. 블록이랍니다. 참. 거래 정보의 크기가 이 거래 정보의 크기가 250바이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거래 수가 4,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4,000개. 그러니까 10분에 4,000개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초당 계산하면은 6.7개면 7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하드 포크가 일어나는 이제 주된 이유가 돼 있어요. 이 말고 다른 문제도 좀 있지만 그 해시파워가 집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채굴자 어떤 특정한 채굴자한테 의존성이 점점 커진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하드포크의 그 주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떤 채굴자는 그 수용하고 어떤 채굴자는 수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더 이상 같은 블록체인 콘시스턴트한 일관성 있는 블록체인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블록체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하드 포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굴자를 결정하는가? 누가 이번 10분 동안 이 구간 동안 수많은 채굴자 중에 누가 블록을 만들 건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런 문제를 아까 작업 증명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작업 증명에 작업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그것도 제일 먼저 작업에 성공했다는 걸 작업에 성공했다는 걸 제일 먼저 증명하는 채굴자가 그 구간의 블록을 갖다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 작업의 문제를 갖다 어떻게 물론 이거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알고리즘적으로 자동으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록이 있잖아요. 블록 그러니까 저기 채굴자가 이제 저걸 모아가지고 그랜드를 모아가지고 블록을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에 블록의 개수는 뭐고 그 앞에 그 직전 블록에 대한 해시 포인트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블록의 정보를 보면은 이 그림이 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렇게 블록을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의 블록이 있으면 여기에 헤드 정보가 있고 여기에 거래 정보들이 들어있는 이런 구조라고요. 그 헤드 정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해시 포인트 앞에 직전 이 블록에 대한 해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거래들에 대한 정보, 요약 정보, 이 거래들에 대한 요약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에 들어있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블록에 헤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숫자, 어떤 특정한 값,
그런 값을 임의의 값, 임의의 값, 이 헤드에 있는 임의의 값을 바꾼다. 근데 그때 그 임의의 값을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넌스라고 그래, 넌스. 넌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넌스. 요 넌스 값을 계속 바꾸면서 해시 값을 구하는데 그때 성공 확률이 있잖아요. 성공 확률이 해시 값을 몇 번을 해야지 성공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확률로 계산해요. 예를 들면은 성공 확률이 2의 60분이 2의 마이너스 60승이다. 그러면은 해시를 몇 번 계산해야 된다니까. 몇 번 계산하면 한 번 성공한다는 걸까요? 성공 확률이 2의 마이너스 60승이다. 해시를 몇 번 계산해야지 한 번 성공할까요? 2의 60승분이죠. 2의 60승. 이만큼 계산하면은 그 중에 한 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로, 그런 난이도로 목표값을 딱 줘요. 이 값보다 작은 해시값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이 값보다 작은 해시값을 찾아라. 근데 그 찾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10의 마이너스 60승이 돼요. 2의 마이너스 60승, 10의 마이너스 60승이 아니고 2의 60승분을 계산해야지 한 번 찾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의 난이도의 문제를 딱 주는 거죠. 그때 그 성공을 하잖아요. 그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했을 때의 넌스. 그 넌스가 사실 여기 헤드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건데 요중 일부인데 요 넌스 값 요게 뭐냐면 요게 작업 증명을 작업에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해시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헤드값하고 요 헤드값 여기다가 넌스 값을 계속 바꾸면서 이걸 할 때 계속 계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목표값 타겟 이거보다 작은 거를 찾으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찾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마이너스 60승이 돼. 그리고 이걸 찾았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바꾸가면서 하는 거예요. 넌스 값을 계속 바꾸가다 하니까 한 번 딱 계산하니까 이 해시 값이 이 값보다 작아졌어. 응? 그러면 그때 요게 뭐가 되냐면은 나는 작업에 성공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값이 된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이 돼요. 작업 증명에 성공했다는 게 헤드의 값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놈을 이 전체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럼 조금 더 한번 나가봅시다. 조금 더 나가면서 한번 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작업 증명에 성공하면은 요 넌스까지 포함된 요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을 이제 이렇게 다른 채굴단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거네. 그러면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 채굴자가 진짜 작업 증명에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저 작업 증명자가 저 채굴자가 진짜 작업 증명에 성공해서 블록을 채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작업 증명에 성공하지 않고도 자기가 블록을 만들어가 뿌린 건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헤더에 있는 넌스 값을 해시 요 값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한테 수신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헤드에 있는 요 넌스 값 요걸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는 거지. 계산해서 이거하고 같은 점을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 채굴자가
해시 계산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해시값을 정확한 해시값을 정확한 해시값을 만든 그 넌스를 찾았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나보다 먼저 저 채굴자가 진짜 작업 증명에 성공했구나. 그런 걸 내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블록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블록체인에다 연결하고 나는 그 다음 블록을 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야죠. 그 다음 블록을 열심히 채굴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채굴해요. 그러면 넌스를 만드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스태틱하게 되면 그 채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이내믹하게 변합니까? 채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바뀌면 절대로 그건 안 되죠. 채굴하는 사람 모든 채굴자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해야죠. 이 타겟이 똑같다는 거죠. 모든 자동적으로 모든 그래야지 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검증도 할 수 있고 이 타겟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겟하고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똑같아야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일정한 시간당 일정한 그 비트코인이 생성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채굴자가 많아지면은 그 빨리 그 생성된 비트코인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난이도 전체 채굴자들이 자기 그 시스템 자기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10분이 돼도. 이게 이제 좀 난이도를 조절하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 사실 좀 복잡한데 난이도를 조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할 개념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2100개 정도 블록을 쭉 봐가지고요. 각 블록이 생성된 시간을 다 계산해. 그 시간이 평균이 10분이 넘으면 난이도를 낮추고 10분이 안 되면 난이도를 높이고 난이도를 높인다는 게 타겟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건 타겟을 맞출 확률을 가지고 줘요. 확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난이도 문제 확률이 2의 60승에 2의 마이너스 60승에 근데 지금 보니까 8분 만에 블록이 채굴이 됐어. 평균. 그러면은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70승, 2의 마이너스 64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를 높인다. 그게 시스템에서 알고리즘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채굴자, 모든 시스템, 채굴에 참여한 모든 시스템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난이도가 조절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르진 않은데 이게 항상 문제의 난이도가 일정한 건 아니지. 근데 왜냐면 이게 확률 문제잖아요. 확률 문제.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그런 어떤 10분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빨라지면은 뭐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늦추고 반대면은 또 난이도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이 되는데 매 블록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다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내가 채굴자다 여러분이. 내가 채굴할 수 있는 몇 시간마다 하나를 블록 채굴에 성공할까를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모든 채굴자들이 다 지금 채시 계산을 한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성공하는 거죠.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그렇잖아요. 그 성공했으면 자기가 블록을 만들어 포스팅 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명만 성공하는 거죠. 근데 내가 채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채굴자인데 난 채굴 장비들을 갖다 많이 갖춰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 채굴자들에 비해서 내가 전 세계 채굴자들의 그러니까 이 채굴 역량이라는 게 해시값 계산하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초당 해시값을 내가 몇 번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채굴 역량을 보통 이렇게 해시파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시파워. 이렇게. 또는 해시레이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시레이트. 초당 내가 얼마 정도의 해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채굴자의 이 해시레이트 총합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시파워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000분의 1 정도 된다고 봅시다. 10,000분의 1. 10,000분의 1. 어마어마하죠. 10,000분의 1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몇 시간마다 한번 블록 채굴에 성공할까요?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시간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만분의 1이니까 만분의 1이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10,000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당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해시 파워가 내가 해시 계산할 수 있는 역량이 10,000분의 1이니까 전 세계에서 10,000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면 내가 한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10,000개 걸리는데 10,000개 블록을 만드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얼마입니까? 10만 분이죠. 10만 분. 10만 분 나누기 60. 한 시간이잖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666. 그러면은 그 며칠이나 되는 거예요? 69일 정도. 69일 정도 한 2달 어느 정도 지나면은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00분의 1이라는 게 뭐 사실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만 분의 1이다, 100만 분의 1이다 이러면 계산해 보면은 확률이 얼마인가 금방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한 10년 가야 한번 이렇게 당첨된다든지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채굴에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풀에. 지금은 개인 채굴자들은 다 이렇게 풀에 들어가서 한 채굴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패럴하게 해시 계산 영역을 나눠가지고 각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해시를 계산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그런 이제 풀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뭐 금방 계산해 보면 확률이 얼마든지 나오니까. 10년마다 한 번 내가 12.5비트 그때 가면 또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예를 들어 10만 분을 10,000분의 1 정도의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참여자가 내가 블록에 있는 내용을 한번 조작을 해보겠다. 이러면 블록 하나 조작을 새로 만드는데 아까 뭐였지? 70일? 70일 정도 계속 이렇게 계산해서 해야지 블록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블록 2개를 내가 바꾼다 이러면은 140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000분의 1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록을 조작하려고 그래도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은 블록 조작은 불가능한 거지. 작업 증명을 하는데 10년씩 이렇게 걸리면 자기가 어떻게 블록으로 자기가 교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블록 연결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블록의 헤드에 앞에 블록의 그 해시 값을 가지게. 그래서 이 블록이 이 앞에 블록을 항상 유니크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해시 포인트로 연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체인으로 연결한다. 포인트, 그러니까 링크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체인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링크를 해체하는 게 무지무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어떻게 어려운가 이렇게 보자고. 이 블록을 해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네요. 내가 있잖아요. 이 블록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헤드에다가
이렇게 지시. 이거는 금방 만들 수 있죠, 그죠? 요 블록의 해시값도 지가 계산해 보면은 해시 포인트는 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대신에 그 다음 모든 사용자가 모든 참여자가 그 다음 블록의 요를 자기 거를 가리키게 이렇게 가리키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면 여기 있는 거래 정보 중에 어떤 거래를 없애거나 다른 걸 바꿔가지고 끼워 넣고 싶은 거죠. 위조를 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장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70일에 걸쳐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예? 요것만 만들면 됩니까? 왜 안 되죠? 요게 바뀌었잖아요. 이거 이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나요? 요놈의 해시 값하고 요놈의 해시 값이 다르니까 여기에 있는 해시 포인트가 요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요놈의 해시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내용이 바뀌었죠. 이 내용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것도 바뀌어야지. 그 다음도 바뀌어. 그러면은 70일에 걸렸으니까 하나 만들고 또 70일에 걸렸으니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전체 블록체인에 이 블록을 조작한 블록을 자기가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나요, 블록체인이? 10분마다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블록체인을 교체하고, 그러니까 조작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공격이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아까 어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이중 거래라든지 그 블록체인에서 그 남의 비트코인을 도용하는 거래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블록을 교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게 안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에 블록을 교체할 수 있을까? 만들면 맞아. 예? 새로 만들어질 때 새로 만들어질 때 이럴 때 여기 맨 뒤에 이럴 때 이런 거요. 이거 대신 여기 지금 뒤에 저기 없잖아요. 그 연결된 체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거를 다른 체인에서 그 다른 블록에서 사용하기 만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블록에 거래가 들어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블록도 있고 그 다음 블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이 거래를 조작하는 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덜 안전한 거죠. 더 앞에 있는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보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시스템은 별로 안 도와주네요.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도와줘. 갈 길이 뭔데? 그러니까 블록 변경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비트코인 한 10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론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 뒤에 이 블록 뒤에 6개 정도의 블록이 추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그 블록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려면 가능성이 그래도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 때 이 블록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 블록을 교체하려고 하는 공격자가 누구일 때? 어느 정도 큰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절반 이상. 확률적으로 50% 이상, 51%, 50% 이상, 5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블록도 지가 만들 가능성이 점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서 하더라도 자기가 계속 만들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 되니까요. 그런 공격을 무슨 공격을 그러냐면 51% 공격해드릴게요. 51%. 51% 공개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좀 비트코인에 지금 해시파워가 집중되는 아까 저기 채굴풀 또 요새 에이직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 요금이 싼 이런 지역에 이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이런 51%가 넘는 또는 그런 그 채굴풀들이 몇 개 연합해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론적으로들 많이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합의 프로토콜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한데 그 문제는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 공격을 했어. 그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손상이 가는 거죠. 누군가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손상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시파워가 51% 이상을 투자한 집단이 자기가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지금 채굴 역량을 구축한 집단이 자기가 속해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공격을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누가 얼마를 채굴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게 채굴을 하면은 그 블록을 가능하면 다른 채굴자들한테 빨리 전달이 돼야 돼. 일반 사용자한테 그 늦게 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아까 채굴자가 다음 블록을 그러니까 다른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하기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채굴자들끼리는 있잖아요. 블록을 전달할 별도의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채굴자들끼리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다음 채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기서 미리 성공했는데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채굴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굴자들의 네트워크가 따로 운영이 돼.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지금 누가 이 채굴자 네트워크에 들어왔는지 다 알지.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다 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시파워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통계를 다 잡히죠.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아까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야기할 때 채굴자들이 주로 중국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몰려있다. 다 아는 거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죠. 어디로 몰리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 보면은 무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컴퓨터를 써서 계산해야 되니까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뭘까요? 전기세. 그러니까 전기세가 싼 데로 이렇게 몰려요. 거기가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기세가 싼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세가 싼 지역에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록 조작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거고요. 아까 우리가 투명하게 블록체인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심지어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
참여자 이런 참여자도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접근해서 내가 수신한 이 거래가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노드를 SPV 노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Simple Payment Verification. 근데 그런 노드가 거래 승인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문제인데요. 간단한 거는 뭐냐, 옆에 노드한테 야 내가 이 거래가 있는데 이 거래가 들어있는 블록 정보 다 보내봐. 내가 좀 확인해 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이 스마트폰 유저들이 그렇게 막 거래 승인을 확인하면 1메가나 되는 그런 블록 정보가 블록이 이런 SPV 노드 스마트폰 유저들한테 막 계속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오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수천 개의 거래를 다 이렇게 또 서치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어떤 이 네트워크의 트래픽 문제, 그 다음에 트리 노드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도입했냐면은 블록체인 같은 거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뭐 또 리플이란다 이더리움 같은 이런 거 할 때 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부닥치게 되는 그런 부닥친다기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기술인데 뭘 썼냐면은 머클트리라는 걸 썼어요. 머클트리. 혹시 알고리즘 쓰는 거 공부했나요? 알고리즘 시간에? 머클트리. 개념 이런 거. 개념은 그러니까 블록에 거래를 갖다 저장한다 이러면 거래들을 갖다 쭉 나열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거든요. 나열해서 저장하는데 그러면은 그 속에 내가 관심 있는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이렇게 확인하네 보려면은 그게 이제 승인된 거니까요. 그 블록에 들어있어야지 내가 받은 스마트폰이 받은 이 거래가 승인된 걸 갖다 내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보를 내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나씩 확인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아예 블록에 저장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이 블록들이 거래들이 쭉 있잖아요. 거래에 대한 해시값을 다 계산해. 여기 지금 거래가 16개인데 그러면 16개 해시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16개. 2개씩 모아. 2개씩 모아가 이걸 더해가지고 또 해시값을 계산해. 이것도 더해서 해시값 계산 이렇게 8개 해시값을 저장해. 요거에 대해서 2개씩 모아가지고 또 해시값을 만들어. 그럼 4개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2개씩 모아서 해시값 계산해서 2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2개를 더해가지고 이놈에 대한 해시값을 구해.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게 구조가 자료 구조가 컴퓨터 사이언스 이야기하는 트리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트리 구조. 이런 트리, 그러니까 트리인데 거래 정보 자체는 맨 밑에 있고 맨 밑에 노드에 있고 그 위에 노드들은 뭐냐면 전부 다 해시값들이 배치되는 이런 트리를 무슨 트리라고 하냐면은 머클 트리라고 그래. 머클 트리. 이 트리를 개발한 사람 이름을 따서 머클 트리. 근데 머클 트리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뭘까요? 머클 트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뭘까요? 여기에 누군가가 거래 내용을 여기에 이 거래 내용을 내가 교체를 했다, 바꿨다. 어디에 드러날까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 이걸 바꾸면은 뭐가 바뀌냐면은 이게 바뀌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해시 함수의 특징 자체가 하나만 바뀌어도 조금만 바뀌어도 그 결과값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면 요게 바뀌겠죠. 요게 바뀌면 요것도 바뀌겠죠. 요게 바뀌면 요게 바뀌겠죠. 요게 바뀌면 이게 바뀌겠죠.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머클 루트라고 하는데 이 머클 루트의 성질이 뭐냐면 이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거래 있잖아요. 모든 거래에 대한 전체에 대한 지문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실제로 그게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뭘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이거 거래 정보 전체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머클 루트 저거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된대. 그래서 이 정보를 어디다가 그래서 저장을 하냐면은 여기다 저장. 아까 헤드 내가 조금 설명하던 게 있었는데 헤드 어디 갔나 헤드. 아이고 없네.
없었나요? 여기 블록 헤드에 자기 헤드에 이 정보 머클루트 정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SPB 이 저기 노드들은 이런 전에 블록 전체, 블록의 사실 대부분의 정보는 뭐냐면 이 거래 정보로, 거래 정보. 헤드 정보는 얼마 안 돼요. 몇 바이트 되지도 않아. 이런 거래 정보는 다운로드를 안 하고 평소에는 뭐만 가지고 있냐면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헤드 정보. 근데 헤드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 거래 전체에 대한 지문 정보, 머클 루트가 여기 들어있대. 다 각각. 요런 상태에 있어. 요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거래를 하나 받았어요. 거래를 받았는데 이 거래가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그 거래를 주면서 야, 이 거래가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한테 좀 다운로드 해다오. 나한테 보내다오. 이렇게 요청한다. 풀로드한테. 그러면 그 풀로드가 예를 들어 그 거래가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그 거래가 이 블록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거래가 그 해당되는 거래가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이 풀로드는 그 스마트폰 유저한테 이 블록 전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송하는 게 아니라 뭐만 전송하냐면 헤드는 지금 스마트폰 유저 SPB 노드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블록만 가지고 있으니까 블록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뭘 보내냐면 이걸 보낸대요. 보세요. 지금 뭘 보내냐면은 요게 지금 승인됐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보자고요. 요거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낼 게 이걸 보낸다. 뭘 보내냐? 요 옆에 있는 요 정보, 요 해시값, 그 다음에 요 해시값, 그 다음에 이 해시값, 그 다음에 요 해시값. 요 네 개만 보내주면은 스마트폰 노드가 스마트폰 유저 SPB 이 노드가 맞아.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거래가 이 블록상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승인이 됐구나 하는 거를 검증하는데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충분한가? 그래서 그때 이걸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은 머클 경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머클 경로, 머클 패스. 그래서 지금 머클 패스가 뭐예요? 요거 이렇게. 요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4개죠. 4개인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진짜 나의 관심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받은 이 거래가 블록체인에 지금 기록이 돼서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나의 관심사잖아, 그죠? 그게 관심사인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거래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받은 거래가 아까 여기 뭐였죠? 내가 받은 거래가 뭐였냐면은 HK니까 거래를 거래 K라고 봅시다. 내가 받은 거래가 거래 K야. 거래 K. 이 거래 K가 그 블록에 들어있다. 는 거를 확인하는데 이 정보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 정보만 있으면 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한번 보고 할래요? 요거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은 이 블록 속에 그게 반드시 있는 거다.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요거랑 2개를 더해 가지고 또 해시값을 구해요. 그럼 요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요 정보를 받았잖아요. 요 2개를 더해서 또 해시값을 구하면 요게 나오겠죠. 요걸 내가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거랑 2개 해시값을 구하면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 요거는 또 받았죠. 2개를 더해서 해시값을 구하면 요거죠.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헤드에 있는 머클 루트가 그게 같으면은
여기에 반드시 그게 있다. 내가 여기 내가 그 블록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거래가 들어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된다. 그러냐. 그래서 블록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대신에 해시값 몇 개만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해시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 수가 전체 수가 n 개면은 해시값의 개수는 로그 2의 n 개만 이렇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작은 양에, 그리고 해시값이라는 게 원래 거래값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적잖아요. 예를 들어 거래가 250바이트면 해시값은 뭐 몇 바이트 되지 않으니까 32바이트 이런 거니까 훨씬 적은 양의 정보를 다운로드해도 그 거래가 블록체인에 어떤 특정한 블록에 들어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저장할 때 이렇게 머클투리 형태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머클투리 형태. 근데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금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도 비슷한 그런 기법들을 다 적용해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이더리움은 이 머클트리를 쓰지 않고요. 혹시 뭐 쓴지 압니까? 이더리움? 패트리샤 머클트리라는 게 있어요. 패트리샤 머클트리. 왜 패트리샤 트리나 왜 여러분들 알고리즘 시간에 이럴 때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 쓰는데 뭐 비슷한 개념.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개념이 우리 컴퓨터 과학적인 그런 이제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컴퓨터 공학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개념적 의미가 뭐냐면은 전체 블록을 다 다운로드하는 대신에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정보만 다운로드 해가지고 훨씬 작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알고자 하는 그 거래가 블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됐다. 그래서 스마트폰 유저가 믿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어떤 참여자도 블록체인을 접근할 수 있게,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을 다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완전한 원장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원장이고요. 시큐하고 조작이 불가능하고 거래 조작이 불가능하고 블록체인 교체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누구든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산되어 있는 원장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나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된 그런 투명한 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하고 안전하고 분산되고 투명한 원장,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간에 아무한테도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블록체인만 액세스해서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 블록체인 시스템, 비트코인 시스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